네, 안녕하세요. AWS IoT를 이용한 퍼스널 푸드 컴퓨터 개발사의 발표를 맡은 이지팜의 한광희라고 합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지팜이라는 농업과 IT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어그테크 회사의 시설 원예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스스로를 너드와 파머의 합성의 너드파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게 지금 PFC라고 해서 퍼스널 푸드 컴퓨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퍼스널 푸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MIT 대학교 미디어랩에서 2015년도부터 오픈소스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오픈CV, 엘라스틱서치, 파이썬과 또는 ROS와 같은 오픈소스들을 결합해서 식물을 생장시키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식물 공장 축소판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오픈 어그리컬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MIT 대학교 지금 미디어랩에 소속되어 있는 오픈 어그리컬처 팀이 있는데 그 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거랑 동일한 사진이라고 보일 수 있고요. 크게 4가지 파트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상단 좌측에 보시면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대략 저희는 토양 없이 물로만 식물을 성장시킨 수경재배라는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햇빛을 대신하는 LED 그리고 바람을 좀 모사할 수 있는 에어팬, 환기팬들 그리고 pH 농도와 영양액의 농도를 맞출 수 있는 솔루션 pH 펌프들이 지금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센서들이 있는데요. 약 7에서 8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기온, 습도, 이산화탄소, pH, 전기전도도, 조도 센서 그리고 가장 위에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위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지금 천장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 카메라 실시간으로 작물을 위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된 이미지들은 저희가 현재는 오픈 컴퓨터 비전 오픈 CV 라이브를 통해서 작물의 이미지를 실시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쪽에서는 아두이노 메가 2560,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가 같이 현재 결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20여 개의 액추에이터 센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액추에이터와 센서들은 아두이노와 물려 있고요. 아두이노가 라즈베리 파이에 물려 있어 지금 AWS IoT에서 운영된 SDK 파이 등 라이브러리들이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지금 위에서 찍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지금 상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상추에 대해서 저희가 1분이 30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찍고 지금 내부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오픈 CV를 통해 가지고 실제 밀리미터 단위로 가로 세로에 대한 사이즈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오늘도 되게 발표가 많이 되었는데 세이지 메이커를 기반해서 텐서플로우나 MX넷을 이용해서 딥러닝 단계로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개에 대한 액추에이터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현재 엘라스틱 스택으로 구현이 돼서 로그 스테이시 5비트를 통해 가지고 키바나 모니터링을 현재 관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대략 pH나 EC 농도 같은 경우에는 각 생물의 종자나 혹은 생물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 농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도들을 확인해 보면서 지금 그 농도를 잘 맞춰주고 있는지를 지금 관제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PFC에 대한 약간 기술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PFC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한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게 지금 단지 한 대이지만 이게 수십 대, 수백 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대 같이 운용되었을 경우에 농업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게 사실 PFC의 진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지팜이라는 회사에서 시설 원예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에 온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농업이라는 분야가 정말 혁신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또 생각보다 고비용이고 폐쇄적인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장 타파해줄 수 있는 어떤 도메인 내지는 프로젝트가 지금 MIT에서 지금 리드하고 있는 오픈 어그리컬처라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어그리컬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너드팜, 이 PFC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퍼블릭한 데 모아서 각각 딥러닝이든 머신러닝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환경에서 식물이 빨리 자라고 안쪽으로 자라는지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금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클라이밋 레시피라는 용어로 지금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PFC를 AWS IoT로 향해 지금 나아갔던 여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1월부터 PFC를 만들고 시작했던 어떤 과도기에 대한 사진 다 찍어놨는데요. 가장 자취, 가장 첫 번째 프로토타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허접하게 PVC5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만 이용해서 지금 센서를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소재들을 바꿔 나가면서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이 정도 지금 단계까지 와 있고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PFC를 만들면서 직면하거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은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이미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 가장 정평에 닿여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은 문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있는 게 실제 상추를 키우고 있는 건데요. 상추 같은 경우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재배에 대한 어떤 바이오리듬, 상추가 원하는 바이오리듬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뭐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만 애들을 넣어주고, 혹은 뭐 다른 작물일 경우 16시간만 애들을 넣어주고, 매일 아침 8시에서는 적당한 습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휴미디파이어를 켜주거나 pH나 아니면 솔루션에 대한 농도들을 잘 맞춰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리눅스 기반에서 그 크론잡 스케줄러로 이걸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런 것들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늘어나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걸 로컬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좀 버거워지고, 이걸 원격으로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뭐 HTTP 소켓을 써가지고 뭐 이용을 한다, 뭐 MQTT를 이용을 한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당면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예 생각을 바꿔서 이 PFC라는 프로젝트를 IoT라는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문제점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으로 제어랑 관리가 되어야 되고, 나트 이슈가 잘 대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앞으로 수십 수백 대 늘어날 때 좀 스케일러블하게 같이 좀 비용을 코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이 지금 센서나 재배 데이터들이 매 분 혹은 한 30초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원격제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데이터 레이크까지 안정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R&D 용도나 교육 용도 혹은 뭐 경기도, 강원도 혹은 뭐 전남 이런 식으로 각각 기후가 다른 데서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런 그룹화 및 원격 관리도 잘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리듬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24시간 중 뭐 20시간, 16시간 정도 LED를 꼭 조사시켜주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가끔 뭐 인터넷에 디스커넥션이나 전원이 나가는 등 좀 돌발적인 요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가 리셋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했던 스테이트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빈번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MQTT 이제 메시지 브로커와 클라우드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저희한테는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게, 그럼 MQTT 기반으로 이미 AWS 안에서 AWS IoT라는 SaaS가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었고, 그럼 한번 이를 이용해서 한번 잘 서비스를 구현해보자 라고 해서 PFC를 AWS IoT 이용해서 한번 결합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지금 운용되고 있는 PFC AWS IoT 아키텍처입니다. 현재 저희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AWS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세션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가운데 보시는 AWS IoT와 룰 엔진, 디바이스 섀도우, 람다 펑션, 클라우드 워치, 다이나모 DB, S3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네트워크나 사물 인터넷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디바이스 섀도우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현재 디바이스 섀도우 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도식은 어떤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도식이었다면요, 지금 보시는 도식은 제가 임의로 나눠보니 어떤 역할에 대한 도식을 나눠봤습니다.
현재 크게 5가지에 대한 도식을 나눠봤고요. 가장 첫 번째 IoT는 뭐 AWS IoT를 당연히 이용을 하고 그 AWS IoT 통신할 수 있게끔 리눅스,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에 설치해야 되는 파이썬 AWS IoT 보토 라이브러리와 그다음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AWS CLI가 현재 여기에 직접 설치돼서 통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당연히 AWS IoT에서는 저희 이제 X.509 기반으로 CA 서티피케이트와 IoT 팔러시 그리고 IAM들을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이벤트 쪽 보시는 건요. 저희가 현재 아까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리눅스에서 잡 스케줄러 크론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던 거를 아예 원격에서 클라우드워치의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람다 펑션을 깨우고 람다 펑션이 AWS IoT의 디바이스 쉐도의 상태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예 원격지에서 예약 작업을 하는 식으로 현재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일단 데이터가 모아지는 곳은 S3 그리고 어떤 지금 센서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이나모D에 모아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관제 및 시각화는 일라스틱 스택을 써가지고 현재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선적으로 이 PFC를 저희가 이제 IoT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5가지 같은 컴포넌트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하게도 AWS IoT 콘솔 매니지먼트 환경에서 이 PFC 각각 물리적인 한대와 대응할 수 있는 띵을 생성을 했어야 됐고요. 그 생성된 띵에서 이제 자격 증명 내지는 어센티케이션 할 수 있게끔 X.509 기반의 CA 서티피케이트들을 이제 발급을 해서 이쪽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T 팔로시를 서티피케이트에 어태치해가지고 이제 어서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측에 이제 2개 보시면 저희는 파이썬으로 모든 걸 지금 짜져 있는데 파이썬으로 실제 MQTT 메시지 브로커를 할 수 있게끔 IoT 디바이스 SDK 설치를 해서 여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바이너리 데이터를 어떻게 업로드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MQTT 메시지 브로커 쓰지 말고 어차피 이쪽에서 인터넷망 물려 있으니까 AWS CLI로 5분이나 10분 주기로 해서 업로드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현재 AWS CLI는 식물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WS IoT 아키텍처 중에 이제 MQTT 메시지 브로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AWS IoT를 PFC에 결합한 이제 2달밖에 안 됐고요. 저희가 2월, 3월 초에 이제 AWS IoT를 처음에 결합하고자 할 때는 당연하게도 퍼브 서브 기반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화면에 파이썬 SDK 보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실제 설치를 해서 AWS IoT와 이제 MQTT 메시지 브로커를 퍼브 서브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AWS IoT를 사용해서 발생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퍼브 서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만약에 디스커넥션 된 타임에서 어떻게 발행되었던 메시지를 다시 수신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들을 기존의 퍼브 서버 구조로 해결하기에는 또 여타의 다른 서비스를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제한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러던 찰나에 제가 지난 3월에 저희 커뮤니티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을 갔다가 쉬는 시간에 약간 브레이킹 타임 때 피자를 먹으면서 옆에 있던 분이 마침 이걸 써보셨더라고요. 문제점들을 좀 공유를 하니까 이 디바이스 섀도우에 대한 걸 그때 제가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이거면 정말 잘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디바이스 섀도우를 퍼브 서브 구조를 포기하고 디바이스 섀도우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 섀도우를 그 이제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만약 디스커넥션된 타임에서 메시지가 발행됐는데 그걸 놓치지 않을 거라는 문제점을 당연하게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퍼브 서브를 다 이제 저희가 드랍을 하고요. 지금은 오로지 디바이스 섀도우 기반 위에서 이것과 지금 AWS IoT가 지금 소통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사물 인터넷 세션에서 디바이스 섀도우에 대한 사실 설명을 많이 드렸어서 기본적인 설명 약간 생략을 하고 실제 PFC 디바이스 섀도우 저희 스크린샷 찍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3가지의 키값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자이어드, 두 번째는 레포티드, 세 번째는 델타라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해서 운영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 이 PFC는 매일 오전에 8시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8시마다 요청되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매일 오전 8시에 람다 펑션이 디바이스 섀도우의 디자이어드 중에 워터 펌프의 값을 ON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동기화 과정에서 PFC가 그 디자이어된 값을 동기를 하면서 워터 펌프가 켜져 있으니까 ON 상태로 바꿔줘요. 그럼 이미 상태가 오프에서 ON으로 바꿨기 때문에 리포티드라는 항목 아래에다가 워터 펌프를 ON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PFC가 현재의 상태를 리포트하는 항목이 리포티드라는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이어드와 리포티드의 차가 델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포티드는 그러니까 현재 마지막 보호된 상태가 워터 펌프가 오프였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워터 펌프를 킬 거니까 디자이어드에서 워터 펌프의 항목을 ON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델타에서는 앞으로 바꿔줄 항목만 필요하니까 워터 펌프가 ON이라는 항목으로 이벤트가 전파가 되고 현재 이 PFC에서 계속 델타에 대한 리스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어드된 상태와 리포트된 상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차이가 있을 경우 델타 이벤트가 발생이 될 거고 그때 델타 이벤트를 캐치를 해가지고 바로 그 상태로 바꿔주고 다시 레포티드로 이제 리포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면은 뭐 에어 템퍼레이처, CO2, LED, 뭐 에어팬, 워터펌프, 브라이트니스 약 20여 개 된 항목을 모두 현재 디바이스 섀도우에서 현재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벤트 스케줄링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현재 이벤트 스케줄링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리눅스에 실행됐던 예약, 잡 스케줄러에 대한 것을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바꾼 형태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워치를 저는 보통 로깅하는 데 썼었는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타임 베이스 이벤트를 발생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클라우드의 매 분마다 람다 펑션을 깨워줍니다. 그럼 람다 펑션에 제가 업로드한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현재 몇 시인지 체크를 하고 제가 업로드한 스크립트에서는 뭐 매일 8시에는 뭘 해야 되고 뭐 5분마다는 환기팬을 돌려주고 좀 타임 인터벌하게 된 스크립트를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디바이스 섀도우의 디자이어드 항목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데이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델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이 PFC는 항상 델타 이벤트를 리스닝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이벤트가 수치되는 순간 업데이트를 해주고 바로 다시 레포티드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후에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물려있기 때문에 어떤 재배 레시피나 뭐 독립군과 대주군으로 어떤 재배 레시피 실험을 하고자 할 때는 그냥 람다 펑션에 상이한 재배 레시피를 넣어주고 그에 따라 결과점의 센서만 계속 모니터링하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디바이스 PFC가 뭐 수십 대 수백 대가 되더라도 그의 개별적인 람다 펑션을 따로 매핑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케일러블한 이슈를 굉장히 좀 나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 다음은 룰 엔진에 대한 설명인데요. 룰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MQTT 메시지 브로커가 토픽 메시지를 발행할 때마다 그에 대한 이벤트를 캐치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미 퍼브 서브 구조를 아예 드랍을 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섀도우의 상태가 업데이트 될 때만 룰 엔진을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쓰고 있는 화면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섀도우 슬래시 업데이트 슬래시 억셉티드라고 지금 현재 상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저렇게 이름이 명기되는 실제 이 띵의 디바이스 섀도우가 업데이트 됐고 그 업데이트가 승인될 때마다 어떤 룰 액션을 익스큐트 해라 라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통은 람다 펑션이나 다이나모DB 혹은 S3를 호출해서 룰 액션을 좀 취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다이나모DB, SNS, 뭐 클라우드워치, 일라스틱서치, 뭐 키네시스뿐만 아니고 다시 메시지를 재발행하는 메시지 리퍼블리싱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실제로 저희가 워터펌프를 킬 때 아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모식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좌측 상대 클라우드 워치가 현재 있는데요. 클라우드 워치가 뭐 매 분마다 람다 펑션을 깨우게 됩니다.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요. 그 람다 펑션을 깨우게 되면 이 람다 펑션이 뭐 오늘 아침 이제 8시였다 하면은 워터 펌프를 키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섀도우의
디자이어드 스테이트에 워터펌프 온이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델타 이벤트가 이제 발행이 될 거고요. 그럼 PFC가 델타 이벤트를 계속 리스닝하다 그걸 수치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는 여러분 우측에서 보시는 워터펌프 온이 됩니다. 이제 워터펌프가 실제로 물을 주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제 나의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역으로 다시 이제 AWS IoT의 리포티드 행목에 워터펌프 온이라는 항목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룰 엔진이 어쨌든 다시 또 디바이스 섀도우의 상태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람다 펑션을 호출을 하고요. 지금 의사 코드로 if then이라고 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쪽이 람다 펑션에서 실행된 스크립트에 대한 약간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디자이어드된 상태가 워터펌프 온이었고 방금 레프트된 상태가 워터펌프 온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워터펌프를 잠궈줘야 되잖아요. 오프 상태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 두 상태가 만족하면은 다시 이제 디바이스 섀도우에 워터펌프 물을 주는 명령어를 그만 줘라 하고 워터펌프 오프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TFC에서 명령을 수치하고 그 명령에 따라 자기의 어떤 액추에이터를 움직인 다음에 그냥 리포트를 가는 단계라서 저희가 원격으로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때 좀 상태에 기반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싱글에 대한 데이터는 뭐 30초 한 1분마다 이미지로서 계속 저희가 수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센서 약 20여 개의 액추에이터 센서에 대한 데이터는 뉴머리컬 데이터, 수치 데이터로서 계속 저희가 이제 분마다 몇 초마다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MQTT 메시지 브로커로 룰 엔진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는 다이나모DB에 지금 푸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메시지 브로커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사실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AWCLI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5분이나 10분마다 업로드하는 식으로 처리해서 버킷에 쌓인 이미지를 딥러닝이나 오픈CV로 분석하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저도 이제 AWS IoT를 이용해서 PFC라는 프로젝트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기까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좀 서머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좀 더 일본교연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AWS IoT SaaS 콘솔 매니지먼트에서 띵을 생성을 하고 그 띵에서 연동할 수 있는 X.509 기반의 서티피케이트라든가 프라이빗 키들을 이제 발급을 받아서 실제 띵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디바이스 섀도우가 업데이트 될 텐데 그때에 대한 룰 엔진 설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룰 엔진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익스큐트 돼야 될 서비스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 뭐 클라우드 워치가 될 수도 있고 람다 펑션이 될 수도 있고 다이나모DB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펑션에 대한 설정을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PFC가 설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벤트를 리스닝해서 서브스크라이브 토픽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처럼 LED를 켜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LED를 켜고 그에 따라서 LED를 켰으니까 다시 그에 대한 리포트된 값을 AWS IoT에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모든 퍼브 서브든 혹은 디바이스 섀도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로 이제 수렴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플로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소스인 어그리컬처라는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오픈에이지라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저희들은 자칭 너드파머라고 스스로를 칭하는데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서로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어떤 건 뭐 LED는 이걸 써라 이런 데이터 뭐 치커리 같은 경우는 뭐 LED 웨이브랭스가 뭐 550 나노미터에서 더 최저까지 잘 큰다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보기엔 아직 저희 나라 농업이 너무 클로즈드하다, 좀 폐쇄적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좀 퍼블릭하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있다면은 전 세계 좀 너드 파머들이 자기네 PFC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그 모아지 뭐 생물 데이터, 작물 데이터, 생장 환경 데이터들이 오픈으로 이제 여러 어느 엔지니어든 분석할 수 있는 저변이 바뀌어진다면은 경험과 운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AWS IoT를 활용한 퍼스널 프로듀스 컴퓨터 개발 사례를 발표한 이지팜의 한광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